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그린란드의 고대 약속. 2. 독점 자원을 개발할 권리. 3. 한국은 북극에 더 많은 영토를 가질 것이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북극 지역의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그린란드는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히토류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강대국들이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린란드는 한국에게 자원 독점 개발권을 제공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그린란드와 이미 자원 개발과 관련된 약속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밖을 나온 주민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추울 것을 대비해 꼭 껴입은 옷이 덥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상함을 느낀 것은 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주민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유달리 따뜻한 날씨에 두꺼운 방한복이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초래한 이상 기후현상에 오래 이 추운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조차 방한복을 벗을 정도로 현재 북극 지역은 열기로 인해 전례 없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역시 생전 처음 겪는 고온의 환경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동물들 역시 더위에 노출되어 헐떡이는 모습을 보이는 이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에 따르면 올해 7월 그린란드에서 기록적인 높은 온도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평년보다 섭씨 5도 이상 높은 16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더운 날씨 때문에 그린란드를 덮고 있던 얼음도 균열을 일으키며 빠르게 녹고 있다고 합니다. 테드 스캔보스 연구원은 온도와 더불어 빠르게 녹고 있는 빙하의 실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관측 결과 7월 15일부터 17일 사이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간 물은 하루 평균 10억 톤, 3일 총합 180억 톤에 해당하는 물이 대양으로 흘러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올림픽 공식 수영장 720만 개를 꽉 채울 수 있는 물이 60억 톤입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전체를 30cm 깊이로 덮는 양이라고 하죠. 연구원은 30-40년 기후 평균을 볼 때 비정상적인 수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그린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이 바로 반바지라고 합니다. 더운 날에 면역이 없는 이들은 고온으로 인해 방한복이 쓸모없게 되자 마을에 있는 반팔, 반바지 상품을 구매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린란드의 동토가 풀리게 되었는데요. 주민들은 걱정에 앞섰지만 이 소식을 반긴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린란드의 가능성을 본 여러 기업들과 국가들이었죠. 그린란드는 예로부터 엄청난 양의 자원이 묻혀있는 장소였습니다. 서구 과학자들의 지질 조사 결과 다량의 히토류가 잠들어 있고 이를 개발하기만 하면 대박이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죠. 하지만 개발에 나서지 못했던 것은 여러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동토로 덮인 그린란드 땅을 개발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죠. 장비를 이용해 깊숙한 곳까지 뚫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고 설사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자원을 캔다고 해도 투자 대비 비용 회수가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자연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그린란드 주민들이 반대한 것도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영토를 서구 개발업체들이 함부로 훼손하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했던 그린란드 원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그린란드 개발은 충분히 돈을 투자할 만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바다에 가득 찬 빙하들이 녹아 개발 및 자원 이송을 위한 해로가 뚫린 것도 개발업체에게 유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기업은 인공지능 광물 탐사 기업 코볼드 메탈과 영국 광산 기업 블루제이 마이닝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서부 디스포선과 누수악단도에서 니켈과 코발트 등을 채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들 업체는 30명의 지질학자, 지구 물리학자를 비롯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자원을 캐기 좋은 장소를 탐색하는 것은 물론 광물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의장을 비롯해 유명 투자자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회장도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이들 기업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는 행보를 보였죠.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키노어도 그린란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히토류의 몸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그린란드 개발이 쉬워진 것은 어쩌면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게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의 투자가 잇따른 것이죠. 그동안 자원 개발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린란드 정부도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로 바뀐 건 역시 개발 진척에 한몫했습니다. 사실 원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린란드의 경제 개발을 위해 선택한 길이라고 하는데요. 현 그린란드의 총리인 무테보 우루프 에게데미트 브러베지는 그린란드의 생존과 덴마크에게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 경제적인 자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자치국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자체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그린란드 주민들의 투표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등 많은 부분이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덴마크의 부속 영토에 속해 있는데요. 일찍이 그린란드를 발견한 덴마크인들은 이곳을 자신의 식민지로 두고 오랜 기간 그린란드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린란드에 쭉 살았던 원주민들이 독립 의사를 보이자 덴마크 정부는 이들의 반발을 두려워해 자치권을 독립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덴마크와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독립을 원하는 그린란드 독립 지지자들은 덴마크와의 결별을 주장했지만 온건파이자 그린란드를 걱정하는 이들은 독립을 반대했습니다. 사실 인구가 5만 명 남짓한 그린란드는 변변한 산업이 업체, 수출의 대부분을 어업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독립을 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위태롭게 그린란드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덴마크에 의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가 닥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덴마크의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고 그린란드가 코로나 시기 특별한 경제 지원을 덴마크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면서 독립에 대한 그린란드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린란드가 따뜻해지면서 자원 개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독립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실제로 완고했던 개발 반대 인물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개발을 원하는 이들이 주류 의견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때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그린란드는 가장 뜨거운 땅이 되었는데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그린란드 땅을 사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향후 보존 가치를 계산해보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비싼 몸값을 약속하며 그린란드 정부에게 구애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최근 그린란드 정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원 독점 개발권과 관련해 이를 한국에게 주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그린란드를 탐내는 가운데 그린란드는 한국에게 먼저 독점 개발권을 제안한 것인데요. 이 결정에는 사실 일찍부터 그린란드와 협력을 꾀한 한국의 노력이 배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은 자원의 필요성을 절감해 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국을 모색하던 가운데 그린란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린란드의 부존 자원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한국 정부는 그린란드와 일찍이 자원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그린란드 산업자원부 사이 자원협력 MOU를 비롯해 공동자원지질조사, 자원탐사 및 기술개발 협력을 약속했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그린란드 국영광물기업인 누나미네랄스 누나는 공동탐사 프로젝트 협력도 약속했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국가 원수 자격으로 최초로 방문, 그린란드 총리와 자원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있을 기술 및 자원협력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그린란드의 총리였던 클라이스트는 이명박 대통령과 총 4건의 자원협력 MOU를 체결할 정도로 한국의 협력을 간절히 원했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사례는 그린란드 입장에서 꼭 배워야 할 모범 사례였기 때문에 그린란드가 의욕적으로 협조에 나섰다고 하죠. 한국의 극지연구소 연구진은 그린란드 북부 지역의 자원 분포 지도를 인공위성 카메라를 동원해 완성하면서 북부에 묻혀있는 광활한 아연지대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린란드와의 협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원 개발과 관련해 그린란드는 한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원 개발과 관련해 한국에서 여러 잡음이 발생한 탓에 그린란드와의 자원 개발은 요원한 일로 끝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그린란드가 한국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겠다고 나서며 한국의 도움을 요청, 북부의 풍부한 히토류 자원지대 독점 개발권을 주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현 그린란드 총리 보 루프 에게드는 자원 독점 개발권은 과거 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그린란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언급하며 그러지 않아도 히토류 수입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죠. 북부지대에는 납과 아연은 물론 니오비움, 몰리브덴모와 같은 희귀금속이 다수 묻혀있어 중국이 장악하는 히토류 공급망에서 한국이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히토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그린란드 투자는 물론 투자 이민을 통해 중국계 이민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이번 그린란드 결정은 중국에게 뼈아픈 타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린란드의 제안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자원 개발을 한 실측조사와 부존량 탐사에 필요한 인원을 모집, 본격 개발을 위한 사업자 공고를 내면서 히토류 개발의 속도를 냈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이 긴급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면서 그동안 미국이 굳게 쥐고 있었던 에너지 패권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렸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그것도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싼 기름을 초대규모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기술에 전 세계 언론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라며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그가 갑자기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연례 만찬에 깜짝 참석해 바이든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제4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W. 부시는 놀랍게도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매우 깨끗하고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것으로 알려진 조지 부시. 실제로 그가 미국 대통령이던 당시 경북 안동시의 풍산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연설했는데 당시 풍산고등학생의 말에 따르면 경호원도 뒤로 물리고 학생들의 악수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나 그의 지지자들에 비하면 인종이나 종교 문제에 대해 훨씬 관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모든 유색인종을 아우르는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했던 덕분에 현재까지도 조지 부시는 공화당 내 권력 서열 상위 10명을 모두 자신의 편에 두고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 W. 부시의 말 한마디에 미국 언론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최근 한국을 대신해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에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저지른 한국 차별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이 미국의 훌륭한 교역 상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지 W. 부시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한국과 미국이 최초로 FTA를 체결했다며 자신은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이자 한국 사위로 불리는 호건도 바이든의 한국 전기차도 미국 정부가 한 대당 1,000만 원씩의 혜택을 똑같이 주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촉구 서한을 보냈다며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에서 정재계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우려를 전해왔다라며 이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라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한 무역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라며 이런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은 서한에서 한국의 현대차를 사례로 들며 현대차는 5월 미국 생산시설에 55억 달러 약 7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이라의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이라로 인해 미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지연되거나 이탈할 위험이 있다라며 이라의 부작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의 가격 경쟁에서 한국 등 주요 제조사를 배제하면 미국인들의 구매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며 상당수 가정은 전기차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탄소 배출 감축 목표도 달성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에 이어 미국 내 사실상 권력 서열 1위라 불리는 조지 W. 부시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이 너무나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엄청난 기술을 공개하면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등극한 것은 불과 10년 전부터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여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바로 셰일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두 국가를 단숨에 뛰어넘고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셰일가스와 셰일 원유는 바다 및 진흙이 퇴적돼 굳어진 암석층, 다시 말해 혈암층 셰일세일에 들어있는 천연가스와 원유를 말하는데요. 넓은 지역에 얇게 퍼져 있어서 과거에는 추출하기가 힘들었고 생산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캐면 캘수록 손해만 커지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미국 주요 셰일가스 회사들은 신기술 개발에 주력했고 그 결과 수평 시추 기술과 수압화 제공법 같은 새 기술들이 개발됐습니다. 수평 시추 기술은 셰일층의 수평으로 시추관을 집어넣은 뒤 물, 모래, 화학약품 혼합액을 고압으로 뿜어내 암석을 깨뜨리고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로 흔히 프래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모래와
화학 첨가물이 섞인 물을 높은 압력으로 혈암층억 붕어 바위를 뚫은 뒤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기술 혁신은 채굴 단가를 대폭 낮추었고 셰일가스와 셰일 석유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셰일가스는 매장량도 엄청납니다. 현재 확인된 매장량만 해도 187조 5천억 미터 상. 전 세계가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휘어잡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미국. 하지만 최근 한국이 미국의 최강국 지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 기름을 생산해내는 꿈의 기술을 선보였고 즉시 상용화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에서 기름이 난다니 전 세계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해외한 주요 외신은 한국이 버려진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생산해내는 궁극의 기술을 성공시켰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름 한 방울 매장되어 있지 않은 한반도에서 한국이 석유를 생산한 방법은 바로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인데요. 기름에서 비닐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셈인데 기체로 변한 기름을 식히면 중질유와 경질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일부 정유석 유화학 공정에 플라스틱과 비닐에서 얻어진 원유를 원료 투입하기 시작했고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열분해유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을 취득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윤산 현대오일뱅크 정책지원팀 책임 매니저는 지난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열분해유를 4,800톤까지 공정에 투입해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폐비닐들은 인천 서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장으로 라면 봉지, 음식물 포장용지 등 경기도 일대에서 나온 폐비닐 25톤이 압축된 채 정육면체 모양으로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음식 잔해물이 남거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도 보였습니다. 여러 냄새가 뒤섞여 불쾌한 악취도 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의 컨테이너 속으로 폐비닐들이 들어가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열분해 과정을 거치고 화학 반응을 거쳐 불순물이 제거되면 놀랍게도 열분해유 원유가 탄생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열분해 방식이 아닌 세라믹 촉매가 만든 파장 에너지로 석유를 만드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설비 안에 들어간 라면 봉지가 비닐 부분은 기름으로 빠져나가고 알루미늄만 남았습니다. 열을 가하는 대신 전자레인지처럼 탄소 분자의 고리를 끊어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미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특허받았고 영국에는 수출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지구 환경에 최악의 물질로 꼽혔던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컵이 자연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년, 일회용 기저귀는 450년, 낚싯줄은 100년이나 걸립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인 석유 생산 원료로 모두 분해시켜버릴 것이라는 소식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의 모든 것을 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아무런 환경유해 물질조차 배출되지 않는 데다가 하루에 수백 톤의 폐플라스틱과 비닐을 원유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셰일 원유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영국은 이미 계약에 서명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거머쥔 세계 에너지 패권을 레드웨이브 공화당 물결과 발생하지 않은 것은 낙태권 이슈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라는 분석이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진행되는 중간선거는 전통적으로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야당에 유리한 선거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1998년과 2002년처럼 가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중반에 치른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 의석 60석을,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인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40석을 각각 추가하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번에도 막판에 상승세를 탄 공화당이 하원에서 대승하고 상원도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원은 팽팽한 대결세를 보인 끝에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승패가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상태이고
하원도 열석 안팎의 격차로 힘겹게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2년 이후로 집권당을 정치적 궁지로 몰아넣는 야당의 물결이 없는 첫 번째 선거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의 마이티는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충격적인 결과인 것은 여전합니다. 이번에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습니다. 하원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과반수 획득한 후보가 없는 경우는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2024년에 열릴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박빙의 결과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이번에 다수당이 된 공화당 하원 의원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원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력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그 외의 재판관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에 대한 탄핵 재판에선 하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근거하는 소추를 받아 상원이 재판하여 상원이 3다수의 찬성에 의해 탄핵 대상자를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은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이 중간선거 직후 바이든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을 포함해 국토안보부 장관과 법무장관까지 한 번에 탄핵시키려 한다는 계획이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된 이상 이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원은 예산 법안을 심의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차별법을 포함해 바이든이 그동안 신나게 서명했던 정책들의 예산을 하원이 심의하게 되는데 공화당이 모두 거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이자 공화당 내 잠룡이라 불리며 트럼프에 이어 두 번째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레리 호건은 한국을 위해 바이든의 한국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을 당장 줘라라고 직접 서한까지 보내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엄청난 패를 쥐고 있다는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예산안 결정권을 쥔 하원을 공화당에 내준 바이든. 상원까지 공화당에 내주게 되면 바이든은 앞으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 하원이 미국 국민들의 대표기관이라면 미국 상원은 주정부와 주의회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군대의 파병, 반려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범국가적이고 신속을 요하는 권한은 모두 상원에게만 있습니다. 상원 의원은 그 수가 적고 임기도 길어 하원 의원보다 훨씬 권위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각 주의 주지사와 함께 4년마다 주목받는 미국 대권 주자로도 꾸준히 거론되는 지위를 가진 자리입니다. 상원 의원은 고위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원이 탄핵 소추를 하고 상원이 탄핵을 심판하게 되죠. 이미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바이든의 탄핵을 예고한 만큼 상원까지 차지하게 되면 일사천리로 탄핵이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조지아주가 다시 선거를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조지아주는 모든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할 경우 이번 달 말에 결선 투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조지아주의 결과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민주당은 조지아마저 공화당에 뺏겨 상원을 내주게 되면 이제는 바이든의 탄핵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운이 좋아 탄핵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이든은 앞으로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2024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앞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중요한 조지아주는 한국의 텃밭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강력한 곳인데요. 인구 1000만이 넘는 미국의 초대형 도시 조지아에는 놀랍게도 한국 기업이 무려 130개나 있습니다. 전기차부터 시작해 배터리 등 업종도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신산업과 관련돼 있어서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직접 고용한 조지아주 미국인들만 22,000명이 넘고 현지일 이 3차 밴드들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양가족까지 합산하면 최대 수백만 명의 조지아주 인구를 한국 기업 130개가 담당하고 있을 만큼 조지아주에서는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마땅합니다. 실제로 조지아주 주지사는 현대차를 만나 바이든의 한국차별법을 강하게 비난하며 현대차에게 가장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조지아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지아주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하고 이날 1000만 조지아인들의 한국의 김치를 널리 알리는 한국을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아주 선거에서는 얼마나 한국 기업에 다니는 이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지, 한국 문화에 대해 어느 후보가 더 많이 알고 있는지가 투표자들의 초미 관심입니다. 따라서 조지아주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대우와 한인의 위상은 다른 어느 주보다 훨씬 높고 특별한데요. 조지아주의 한인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 2005년 즈음부터입니다. 당시 미국 뉴저지주에 있던 H마트라는 한인 마켓이 조지아주 주도인 애틀랜타시 인근 기넷 카운티에 들어오면서입니다. 이때부터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시카고 등 미국 전역에서 한인들의 인구 유입 및 자본 유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뉴욕, 뉴저지, 시카고가 집값이 1, 3 수준인 조지아는 한국까지 비행기 직항 대한항공이 거의 매일같이 운행되고 있고 골프 비용도 엄청나게 쌓인 은퇴자들에게 천국 같은 곳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한인 인구는 약 5만 6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조지아주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진출해온 아시마켓, 한국의 농심가에서 온 메가마트, 그리고 남대문 마켓 등 한인 마켓들이 잇따라 생겨났고 현재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한국 간판들이 조지아주를 뒤덮었습니다. 한인 마켓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찜질방, 노래방, 포장마차, 술집, 샤브샤브, 빵집, 병원, 학원 등도 더 많이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온 한인들조차 신기해할 정도로 한인 상권의 비약적인 발전은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지아주 한인 상권의 건물들이 모두 신축 건물인데다 규모도 엄청 크다는 점입니다. 건물이나 편의시설이 노후된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 오신 분들이나 한국 본국에서 직접 오신 분들은 이런 한인 상권의 위험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국이 조지아주 경제를 쥐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바이든이 한국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놀랍고 신기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